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제 주변에서 말한 것처럼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았어요. 예전에는 그런 말이 너무 싫었는데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틀린 말도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결정한 건 하나도 없고 작은 것 하나도 부모님이 원하는 걸 그대로 지켜왔죠. 학교, 친구, 대학 선택까지도 제 의지가 들어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였어요. 좋은 집안, 번듯한 학벌과 직업을 가진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게 바로 제 나이가 겨우 25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5살이 더 많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15년 가까운 시간을 부부로 함께 보냈습니다. 다행히 큰 싸움도 한 번 없었고 우린 서로에게 목소리를 높여본 적도 없었어요. 단지 저희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게 그나마 가장 큰 흠이라면 흠이겠죠. 하지만 이 부분 역시 시댁도 남편도 큰 문제로 삼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애들은 시끄럽고 끔찍한 존재야. 뭐 어쩔 수 없이 생긴다면 나아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일부러 병원까지 가서 노력할 정도로 원하지 않아. 그리고 그건 우리 부모님도 동의하셨어. 그러니까 당신은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 그냥 우리끼리 사는 게 난 더 좋아. 실제로도 시댁 누구 하나 저희 부부에게 아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저도 1살, 2살 먹으면서 아이는 포기하게 되었고요. 물론 저의 경우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쁘고 귀여운 아이가 엄마, 엄마 하며 따르는 걸 볼 때 앙증맞고 작은 신발에서 뾱뾱뾱 하는 귀여운 소리가 날 때 오동통한 붉은 아기 뺨에서 나는 따뜻한 냄새를 맡았을 때 저도 아기를 낳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죠. 하지만 제가 살아왔던 온실 속의 삶을 아이에게 물려주는 건 싫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그다지 답답한 삶은 아니었어요. 너무 익숙해져서 아무렇지 않았죠. 하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삶은 아니라는 걸요. 결혼 생활에서 지켜야 할 건 딱 3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항상 청결할 것. 둘째는 음식은 항상 정갈할 것. 셋째는 몸가짐을 바로 할 것. 이 규칙만 지키면 결혼 생활은 순탄하게 흘러갔어요. 힘들지 않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제 기준에서는 힘들지 않았어요. 집이 좀 넓긴 해도 도우미 아주머니도 2분이서 일을 해주시고 남편이 남의 손이 닿으면 끔찍해 하는 곳만 제가 관리를 했거든요. 요리도 마찬가지죠. 어린 시절부터 신부 수업을 받아온 터라 누구보다 잘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가장 쉬워요. 애초에 집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나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사교 모임도 나가는 걸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을 때만 한 번씩 참석하는 편입니다. 이런 제 성격 탓에 남편이 신경 쓰는 건 오로지 자신의 공간의 청결뿐이었죠. 아, 이거 각도가 틀렸잖아. 여기를 닫기 전에 위치를 봐뒀다가 그대로 하면 되는 건데 그 정도도 못해? 알겠어요. 주의할게요. 남편은 극심한 결벽증과 편집증이 있어요. 덕분에 도우미 아주머니도 한 달을 못 버티는 경우가 허다했죠. 그래서 생각보다 제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 청소였고요. 남편은 작은 변화까지도 알아차릴 정도로 정리와 청소에 예민하게 굴었죠. 결혼하고 3년 동안은 아예 저도 손을 대지 못하게 했을 정도였습니다. 전 오랜 시간을 들여 남편이 원하는 부분을 완벽하게 맞추게 되었고 그 뒤로는 모두 제 손을 거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혼 10주년이 되었을 때부터 남편은 청결 문제로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이 어느 날부터 묘하게 달라졌죠.
각도가 벗어난 넥타이며 살짝 구겨진 셔츠, 흙이 묻은 구두굽, 텁텁한 담배 냄새까지.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라면 눈치채지 못할 작은 변화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라면 별거 아니라고 넘기겠죠. 하지만 15년 가까이 남편의 흐트러진 모습을 본 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남편의 아버지, 즉 제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니 이 변화가 결코 작다고 볼 수는 없죠. 이미 남편과 함께 살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런 미세한 변화를 알아차리는 수준까지 오게 된 모양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변화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휴대폰이에요. 시끄러운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퇴근 후에는 항상 전화를 진동으로 바꿔놓는데 어느 순간부터 벨소리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더구나 전화통화는 항상 용건만 간단히 하는 편인데 1시간이 넘도록 통화가 이어지는 날들이 많아졌죠. 그리고 화장실에 휴대폰을 들고 들어가는 횟수가 많은 것도 이상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 상상력은 회사에 무슨 일이 있나? 하는 정도였어요. 보통은 바람을 떠올릴 텐데 남편의 성격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바람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게 맞았죠. 제가 알게 된 건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이었어요. 샤워를 하는 남편이 두고 간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물론 전 받지 않았죠. 하지만 뒤이어서 띵띵띵 하는 알림음이 연속적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무심결에 제가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 헐벗은 여자가 해맑게 웃는 사진이 떴죠.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고 음란 광고 사이트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대화 내용이 있더군요. 너무 사랑해. 나도 너무 보고 싶다. 집은 너무 숨이 막혀. 그럼 이혼하면 되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몰래 만나? 조만간 정리할 거야. 보채지 마.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죠. 샤워기의 물소리가 뚝 꺼지자 저도 모르게 황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뒀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아있는데 어색하게 무릎 위에 올려놓은 제 손이 덜덜덜 떨리고 있는 겁니다. 어쩌지? 화를 내야 되나? 아니면 이게 뭐냐고 따져야 되나? 하면서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는데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은 채 맴맴 돌기만 했죠. 살면서 많은 교육을 받았지만 남편이 바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부부들을 봐왔지만 솔직히 저는 따라할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있다면 물어보기라도 할 텐데 아니면 부모님에게 말을 해야 하나 싶기도 했죠. 그렇게 한참을 생각하는데 샤워를 끝내고 나온 남편이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씩 하고 웃는 모습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아래로 곤두박질 쳤어요. 토할 것 같았죠. 그리고 남편이 처음으로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이혼? 머릿속에 그 단어가 둥둥 떠다녔어요. 하지만 저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혼을 하지 못할 거라는 걸요. 제 부모님은 늘 남편에게도 시댁 식구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혼을 입에 올린다고 해도 아이를 낳아주지 못했으니 남편을 이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물론 상상이죠. 하지만 이제까지 부모님을 겪어온 저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상상했던 그 발언을 진짜로 듣고 싶지도 않았죠. 남편의 바람이 제 불임으로 정당화되는 게 싫었습니다. 제가 답답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혼자 뭔가를 해본 적도 살아본 적도 없었거든요. 바보 같죠? 저도 가끔 이런 제가 답답합니다. 하지만 결국 전 이혼은 할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남편이 전화를 받으러 다른 방에 들어가는 걸 보고 또 화장실에 가면서도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가는 걸 볼 때마다 가슴 안쪽이 찌르르 하더라고요. 애초에 사랑이 없는 결혼이었기에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정말이지 제 속을 안쪽 구석부터 무언가가 갉아먹는 느낌이었어요. 어떤 날은 숨조차 쉬어지지 않고 또 어떤 날은 이유도 없이 눈물만 펑펑 났죠. 그렇게 하루하루 흘러가던 어느 날 가장 먼저 제 곁으로 다가온 건 도우미 아주머니였어요. 사모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바로 이 한마디였죠. 그분은 저희 집에서 가장 오래 일한 분이었는데 솔직히 이제까지 대화다운 대화는 몇 마디 섞어보지 못했어요. 이제까지 저희 집을 거쳐간 다른 분들보다 말수가 적은 분이었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늘 묵묵히 어딘가를 치우고 청소하는 모습만 봤었죠. 단 한 번도 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던 분이 말없는 제 곁으로 와서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고 다시 물었을 때 저는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책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분은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제 등을 연신 쓰다듬어 주셨죠.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떠올리면 왈칵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분에게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걸 털어놨어요. 말을 이어가면서도 제 스스로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모릅니다. 이 나이를 먹고도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을 친구가 하나도 없구나. 아마도 이 이야기를 하면 다 알아차리겠지. 마치 제 치부를 열어 보이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이라는 걸 모르지 않았죠. 그런데 어쩌겠어요. 제 슬픔이 이제 넘치고 넘쳐서 주체가 되지 않았는데 묵묵히 들어주시는 아주머니에게 저는 제가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도 이혼을 하면 혼자 살아가기 무섭다는 이야기도 털어놨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내내 소문이 날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입 밖으로 제 무거운 마음을 하나씩 다 꺼내놨어요. 사모님, 저는 배운 거 없는 일개 청소부인데 제가 확실히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뭔데요? 이혼을 하던 하지 않든 바람을 피운 건 증거로 남겨놔야 한다는 거요. 증거요? 무슨 증거요? 이혼은 누가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유책 배우자가 위자료를 주게 되어 있죠. 사모님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요. 그래도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확실히 해두면 좋잖아요. 책임. 순간 저는 그 말이 가슴속으로 확 들어왔어요. 아마도 남편이나 시댁은 제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걸로 걸고 넘어질 텐데 어쩐지 그거는 싫었습니다. 그럼 증거는 뭐가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알게 되셨다면서요. 그 사진이랑 문자도 다 찍어두시면 좋아요. 둘이 만나는 사진이 있으면 더 확실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죠. 저는 혹시나 잊어버릴까봐 하나하나 수첩에 적었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시 몰래 살펴본 남편의 휴대폰은 모든 게 삭제되어 있었죠. 그렇게 저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다음 날부터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길고 지루한 일이더군요. 누군가의 뒤를 따라가는 일이라는 게, 그리고 운전을 할 줄 몰라서 계속 택시를 잡는 것도 번거로웠죠. 계속 같은 택시를 타지 말라고 해서 내리고 타기를 반복했더니 놓치기도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뒤를 밟은 지 이틀 만에 심부름센터라는 곳에 찾아갔어요. 차량 운전이요? 네, 그게 제가 운전을 못해서요. 여기가 뭐든 다 해준다고 해서. 아유, 그렇긴 한데 개인 차량 운전을 하시려면 차라리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잠깐이면 되거든요. 누군가를 좀 따라갈 거라서.
흥신소랑 여기를 착각하셨나봐요. 여긴 주로 배달하는 곳인데. 저는 순간 얼굴이 빨갛게 되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죄송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정말 두 곳이 같은 곳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다급하게 가방을 들고 나가려는데 심부름센터 사장님이 저를 잡더군요. 저라도 괜찮으면 제가 할게요.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정식으로 인사를 나눴는데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사장이었죠. 나이는 저보다 약간 어렸고 직원들보다는 일에 진심이라서 비밀 유지에는 자신이 가장 적합하다고 하더군요. 어쩐지 저도 신뢰가 가고 상상보다는 무섭게 생기지 않아서 속으로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큰 돈을 요구하지는 않더군요. 그 뒤부터 본격적으로 남편의 뒤를 밟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고 언제 나와서 무엇을 먹는지까지 알아낼 정도였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어쩌면 몇 초도 되지 않았을 사진 속의 그 여자. 한동안은 도통 얼굴이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실제로 보니 정확히 떠오르더라고요. 남편과 팔짱을 끼고 너무나 밝은 얼굴로 웃고 있는 여자를 보았을 때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남편의 어깨 위로 그 여자의 얼굴이 겹쳐졌죠. 화장품이 자신의 옷에 닿는 것도 질색하던 사람이었는데 아마도 저에게만 해당한 모양이었나 봅니다. 저는 힘이 빠져서 울고 말았죠. 그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심부름센터 사장님이 대신 사진을 찍었고요. 전 울음을 가까스로 멈추고 사진을 살폈어요. 사진 찍은 돈은 따로 드릴게요. 네? 진짜 미치겠네. 아줌마, 진짜 웃긴 거 알죠? 제가요? 죄송해요. 전 그러고 다시 통곡했습니다. 사장님은 제발 좀 그만 울라고, 이래서 미행하겠냐고 차라리 욕을 하면서 쫓아다니라고 하더군요. 다행인 건 앞에 몇 번은 눈물이 났는데 그 뒤로는 괜찮아졌다는 겁니다. 호텔에 뒤쫓아 갔을 때는 변장이라도 잘 해냈죠. 물론 그건 제 생각이고 심부름센터 사장님은 누가 봐도 수상하게 차려입었다고 빈정거렸습니다. 그래도 그날은 상간녀와 남편이 호텔 라운지 바에서 키스하는 사진까지 찍을 수 있었죠. 전 그 장면을 보면서 제 치마 끝단을 꽉 움켜잡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아줌마,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 진심이었어요. 마음은 아팠지만 그건 남편과는 다른 문제였죠. 그저 이제까지 살아온 결혼 생활이 아깝다는 생각이 반, 내가 해온 모든 일들이 부질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반씩 담긴 작은 분노에 불과했습니다. 문득 그 여자도 궁금해졌어요. 대체 저 여자는 어떤 사람인데 남편이 모든 게 좋다고 하는 거지? 젊고 예뻐서? 아니야.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단순히 예쁘다고 좋아하는 게 아닐 거야. 그리고 심부름센터 사장님에게 그 여자를 쫓아다니는 걸 조금만 더 함께 해달라고 말했죠. 이상하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흔쾌히 알겠다고 하더군요. 모르긴 몰라도 심부름센터 사장님은 돈 때문이 아니라 제 반응이나 행동이 아주 재밌어서 그냥 함께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장난인 건 알지만 한 번씩 기분 나쁠 때가 있을 정도로 저를 신기한 동물 보듯이 하곤 했죠. 운전도 못하는 게 이상하다. 떡볶이를 안 먹어본 게 이상하다. 컵라면도 먹어본 적이 없는 건 충격이다. 이러면서 놀라고 혼자 뭐가 좋은지 껄껄 웃으면서 제가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잔뜩 사오곤 했습니다. 상간녀는 작은 회사에 격리를 하고 있었어요. 나이는 대략 30대 초중반? 그녀는 매일 7시 40분쯤에 출근길에 나서고 빠르면 5시, 늦으면 8시에 퇴근을 했는데요. 솔직히 이 부분이 의아했습니다. 남편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그 여자가 여유롭게 살도록 해줄 텐데
어쩐 일인지 차도 없고 집 역시도 월 50씩 내고 있더라고요. 집은 경기도 일산 쪽의 한 오피스텔이었는데 맨 아래층은 편의점이 있고 외관으로 봐도 한 층에 대략 5가구 이상이 사는 것 같았습니다. 또 그 여자는 꼴초였어요. 잠복해 있는 1시간 동안 담배를 한 5개는 피러 내려왔어요. 남편의 옷에서 나던 담배 냄새에 이유를 알아낸 것이죠. 한참이나 그 여자가 내뱉는 담배 연기를 보는데 담배 그거 어때요? 하고 심부름센터 사장님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없이 저에게 본인의 담배 하나를 들려줬죠. 차에서요? 제가 묻자 그 사람은 어깨를 으쓱 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어요. 그래, 뭐 어때? 나도 한번. 눈을 딱 감고 불을 붙였죠. 그런데 아무리 해도 불이 붙지 않더라고요. 한참을 씨름하는데 심부름센터 사장님이 빵 하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담배에 불도 못 붙이면서 무슨 담배를 피우냐고 입으로 공기를 빨아들이는 동시에 불을 붙여야 한다고요. 전 비웃음에도 꿋꿋하게 담배에 불을 붙이는 걸 성공했지만 캑캑거리면서 담배를 조수석 바닥에 떨어뜨렸고 심부름센터 사장님은 놀라서 제 자리까지 넘어와서 불을 껐죠. 너무 가까워서 잠깐 어색한 정적이 있었는데 결국 저희 둘 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웃다가 알았어요. 이렇게 웃어본 게 오래되었다는 건 말이죠. 문득 이제 이 짓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혼하는 건가? 아니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잠깐 분위기가 무섭게 가라앉았지만 이내 참참, 그럼 우리 축배라도 들까요? 아이, 좀만 기다려요, 아줌마. 하며 차량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지인한 썬팅 차량 뒤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거의 동시에 담배를 피던 그 여자가 어디론가 급하게 가는 겁니다. 무슨 일이 터졌는지 급하게 가다가 넘어지기까지 하는 걸 보고 전 저도 모르게 차에서 내려 뒤를 쫓았어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저도 생각 없이 따라 들어갔는데 차량 한 대가 너무 빠르게 골목길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죽을 뻔했네. 아니 무슨 골목길에서 저렇게 빨리 달린다?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선을 돌리고 보니 그 골목길에 여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남편의 상간녀, 바로 그 여자가요. 아, 뺑소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심장이 벌떡벌떡 뛰었습니다. 뒤늦게 이성을 찾고 방금 빠져나간 차량의 번호를 기억해내서 빠르게 가지고 있던 수첩에 적었죠. 그리고 119를 불렀습니다. 전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여자의 상태를 살폈는데 외관상으로는 크게 다친 곳은 없는 듯 했어요. 하지만 뇌출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구급대원은 사고 현장에서 함부로 이동시키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골목으로 들어오려는 차량을 온몸으로 막으면서 현장을 지켰습니다. 당황스럽죠. 저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고 솔직히 그 당시의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했을 겁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 여자가 눈을 떠서 저를 보더군요. 저는 당황해서 얼른 얼굴을 가렸죠. 그런데 그 여자가 제 손을 꽉 잡고 놔주지 않는 겁니다. 얼마든지 뿌리칠 수는 있었는데 전 그러지 못했고 구급대원이 그 여자를 데려가기 전까지 손을 잡아줬죠. 뒤에 이어 순찰차도 오더군요. 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적어둔 번호를 수첩에서 찢어서 건네드렸죠. 함께 경찰서로 가시길 원했지만 저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온 차 안에서는 무알콜 맥주와 오징어를 사들고 온 심부름센터 사장님이 뚱한 표정으로 있었죠. 정신이 들었을 때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를 바보라고 놀리더군요. 그 일이 있은 후
얼마간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흘러갔어요.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 제 마음이었습니다. 커다랗고 차가운 집에 있는 게 갑갑하다는 생각이 난생 처음으로 들었거든요. 참 이상한 일이죠. 빈정거리는 게 듣기 싫었던 심부름센터 사장님도 잘 지내시는지 궁금했고, 입금은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어쩐지 서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도우미 아주머니와 함께 시장도 가고 저 혼자서 쇼핑도 하러 나갔어요. 그때는 뭐든 하지 않으면 우울한 생각이 저를 완전히 삼킬 것만 같았습니다. 외출하는 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장소가 문제였죠. 제가 가본 곳이라고는 며칠 동안 남편과 상간녀 뒤를 쫓은 곳이 전부였잖아요. 그게 습관이 된 건지 제가 정말 누구 말처럼 바보라 그런 건지 그곳으로 갔죠. 저기요. 맞죠? 그때 그분. 저 구해주고 손잡아줬던 그분. 전 정말 놀라서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니라고 짧게 말하고 돌아섰는데 저를 잡고 놔주지를 않았어요. 저를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했다는 둥 전화번호라도 알아내려고 했는데 경찰에서 알려주지 않아서 찾아다녔다는 둥,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저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말이 가장 충격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질리는 기분이었죠. 저는 최대한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 그 여자와 마주서게 되었습니다. 가지런한 치아, 어깨까지 부드럽게 웨이브진 길고 풍성한 머리카락, 옅은 화장, 옆으로 길게 뻗은 커다란 눈, 배꼽이 살짝 보이는 상의에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었죠. 예쁘더군요. 어느 한 부분을 꼬집을 수도 없을 정도로 매력적인 여자였습니다. 때문에 제가 입은 명품 옷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수수하게 무릎 밑으로 떨어지는 치마, 굽낮은 신발, 고급스러운 화장까지도 무색하게 만들었죠. 저를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걸 확신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얼굴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름도 나이도 모두 다르게 말했습니다. 50이요? 저랑 비슷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아니요. 그냥 아줌마라고 불러요. 아줌마는 무슨, 저도 30 넘었어요. 그냥 우리 언니 동생 하면 안 될까요? 저 정말로 언니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제 생명의 은인인데 진짜 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생각했거든요. 이 사람 정말 편하다. 손이 정말 따뜻하다. 그게... 언니, 결혼은 하셨어요? 네. 어머, 전 아직이요. 그런데 조만간 할지도 몰라요. 순간 뱃속이 꿈틀하더군요.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좀 많긴 한데 절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1시간 남짓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습게도 제가 며칠 동안 뒤를 쫓아다니면서 알아낸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알게 되었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것, 그것 때문에 급하게 뛰어가다가 다쳤다는 것까지요. 하지만 제 남편에 대한 부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았죠. 짐작하건대 남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속이 거북했지만 참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죠.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둘 사이를 갈라놓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남편이 돈이 많다는 걸 알게 되면 절대로 헤어지지 않으려고 할 거야. 저는 거짓말로 제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남편은 무역 일을 하는데 해외 출장을 갔고 아이들이 둘 있는데 유학을 간 상태라고 했죠. 그 거짓말 속에 저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상간녀는 저를 부러워했어요. 자신이 바라는 여유로운 돈과 시간,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했죠. 이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남편과 둘 사이를 멀어지게 해야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전 그 여자와 친하게 지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자유로우니 뭐든지 그 기준에 맞춰줬어요. 쇼핑도 함께 했고 차도 마셨죠.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으면 선물해줬습니다. 빵도 만들어 주었어요. 제가 요리 중에 가장 자신 있는 게 바로 빵이었거든요. 그 사람은 매일 제가 먼저 연락해야 하고 속상해 죽겠어요. 그럼 연락을 하지 마. 하지만 제가 적극적이라서 좋다고 했는걸요? 그래도 결국 남자들은 다 똑같아. 나중에 집착한다고 할걸? 그러지 말고 꽃집 차리고 싶다고 했잖아. 플로리스트? 그걸 배워보는 건 어때? 여유도 없고 동생 사고 친 것도 수습해야 하는데 아직은 못해요. 내가 해줄게. 선물로. 대신 빠지지 말고 수업 듣는 조건이야. 하루라도 빠지면 돈 도로 돌려받을 거야. 꽃은 꽃인데 언니 빵 왜 이렇게 맛있어? 언니야말로 빵집 해야 되겠다. 저와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집에서 남편의 행동도 이전처럼 돌아왔죠. 상간녀도 제 말을 잘 따르더군요. 연락하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남편도 어느 날부터는 휴대전화를 두고 화장실을 갔죠. 그 사이에 오는 연락은 모두 제가 지워버렸고요. 차단도 걸어놨죠. 이런 짓을 하고 있으면 제 스스로가 너무 나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전 제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상간녀와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양심의 가책인지 미움인지 이상한 감정들이 제 속에서 부글거렸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 말입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즐거웠다는 거죠. 세상은 생각보다 할 게 많더라고요. 사주 카페라는 곳도 가봤고 타로점을 보는 곳도 가봤죠. 그리고 고양이 카페라고 가보셨나요? 남편이 동물 털을 싫어해서 제가 좋아하는데도 키우지 못했는데 차를 마시고 있으면 고양이들이 우글우글 몰려오는 곳이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백화점 쇼핑은 싫다며 상간녀가 저를 데려간 곳은 동묘시장이었는데요. 그곳에서 제 옷을 직접 골라주고 사주기까지 했죠. 먼지가 풀풀 날리는 옷이 가판에 널려 있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손을 타서 남편이 질색하는 상상을 했죠. 근데 그게 또 묘하게 복수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저와 절대로 어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일반 티셔츠에 청바지가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우린 정말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왼쪽 어깨 뒤에 작은 문신도 생겼습니다.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어요. 전 스케이트보드도 배웠죠. 여기에 또 하나. 그녀는 저에게 운전도 가르쳐줬어요. 운동장에서 먼지를 휘날리며 뱅글뱅글 돌기만 하는 저를 보며 까르륵 하고 웃음을 흘리는데 문득 가슴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건 바로 미안함이었죠. 그래, 이제 그만해야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그녀의 연락을 서서히 받지 않았죠. 남편이 돌아왔다고 하는 핑계로 말입니다. 그런데 줄 게 있다고 만나자고 애원하는 걸 뿌리치지 못하고 나간 그날 사건이 터졌죠.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남편이 쫓아왔더군요. 그래요. 저도 느끼는 변화를 남편이 눈치채지 못했을 리가 없죠. 제 옷, 제 행동, 제가 가정에 소홀해진 부분 모두를 알아차렸을 겁니다. 그리고 제 뒤를 밟은 거죠. 예전의 저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눈물만 흘리던 예전의 제가 아니었죠. 오히려 침착해지더군요. 전 제 손목을 잡고 있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이라니. 내 남편이야, 이 사람. 아니, 이게 무슨...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어요. 따라 나와. 명령하지 마세요. 남편은 놀랐는지 손을 놓더군요. 이혼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당신 미쳤어?
날 몰라? 내가 어디서 굴러먹다가 온지도 모르는 여자를 계속 만날 거라고 생각해? 이혼 절대로 못해. 아니, 안 해. 충격에 빠진 상간녀의 얼굴이 마지막 기억입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집에 와 있었죠.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을 때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잘했고 저도 기계처럼 이전에 하던 일을 해냈죠. 하지만 제가 빈껍데기가 된 것 같은 기분은 여전했어요. 이따금 상간녀와 함께 놀던 일을 떠올리면서 피식 웃음이 새어나오기도 했죠. 공허했습니다. 그래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녀가 그리웠어요. 그리고 남편의 휴대폰이 다시 울린 그날 비밀번호로 단단히 잠겨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전 화가 나서 늦은 밤인데도 가방을 챙겨 나왔어요. 그리고 상간녀의 집으로 바로 향했죠. 이상하게도 문이 열려있더군요. 방 안에 들어가 보니 이불 위에 곱게 차려입은 그녀가 누워있었죠.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아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화장대 쪽을 살펴보니 빈 약통이 하나 있더군요. 수면제였죠. 다급하게 119를 불렀고 응급실로 실려가 위세척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이 없을 거라는 말과 함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전 그녀의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보호자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했지만 솔직히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문자 내역에 제 남편은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차단이 되어 있었죠. 사진첩에는 온통 저와 찍은 사진뿐이었고 문자는 돈 이야기밖에 없는 동생과 은행에서 온 빚 독촉, 카드사에서 연체 문자만 가득하더군요. 고단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읽으면서도 그녀가 뭘 느꼈을지 짐작이 되었죠. 일단은 남동생에게 연락을 했고 놀라서 달려왔더군요. 그렇게 사고를 치더니 자신의 누나가 몹쓸 짓을 했다는 말에 놀라기는 했는지 엉엉 우는 모습이 꼭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그 뒤에 저를 보기 싫다고 하는 상간녀에 병간호를 했어요. 저에게 물건도 던지고 욕도 하곤 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가! 제발 가라고!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퇴원할 때까지만 있을게. 왜 그러는 건데? 나한테 왜? 나도 몰라. 나 그냥 몰라. 언니가 자꾸 그러면 내가 미안해지잖아. 언니가 내 눈앞에 있으면 내가 했던 말, 내가 언니 남편이랑 했던 말 자꾸 떠오른단 말이야. 내가 나쁜 년인 게. 그녀는 결국 제 앞에서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죠. 미안함, 죄책감들이 뒤섞여서 눈물이 되어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퇴원하는 날 저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더 이상 그 큰 집에 들어가기 싫었거든요. 언니, 나 좋은 생각이 있어. 저희는 집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없는 시간이기에 상관은 없는데 못된 짓을 하려니까 양심에 찔리더라고요. 그런데 올 시간이 아니었던 도우미 아주머니 두 분이 계시는 겁니다. 전 너무 놀랐죠. 이유를 물어보니 오래 일하셨던 아주머니 말고 새로 온 분이 그만두겠다고 상의를 하러 온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의 기준을 맞추려니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일단 있는 돈을 털어주고 수고하셨다고 집에 보냈죠. 사모님, 그럼 한 명 더 뽑아야 할까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 이혼할 거거든요. 그리고 전 계획을 말해줬죠. 묵묵히 듣던 아주머니는 함께 온 여자가 상간녀라는 사실에 눈을 번득이며 그녀의 등짝을 한 대 때리고는 저도 그만둘래요. 사모님 안 계시면 이 집은 절대 관리 못해요. 하더군요. 그리고 저희는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서재가 첫 번째 목표였죠. 목장갑을 비장하게 끼고 들어가서 모든 물건의 위치를 바꿨죠.
하지만 상간녀는 고개를 저으며 골프채를 집어오더군요. 그리고 정말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간 쌓인 게 많았는지 도우미 아주머니도 제대로 하시더군요. 칫솔을 변기에다 박아놓고는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와 서재에 골고루 뿌렸죠. 다른 곳도 손을 볼까 했는데 괜히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을 부를까봐 남편이 자신의 손이 아니면 절대로 맡기지 않는 그런 공간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에 침실에서 베개 싸움을 한참을 하는데 깃털이 휘날렸어요.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본 건 아니지만 아마 그날 남편은 뒤로 넘어갔을 겁니다. 아주 높은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을지도 몰라요. 혼자 그걸 치우고 닦으면서 몇 번이나 몸서리를 쳤을까 떠올리면 통쾌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그걸 보고도 이혼은 하지 않겠다고 남편이 버텼죠. 심지어는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했고 일이 길어질 줄 알았어요. 얼마 뒤 이혼 소식을 들은 저희 부모님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화가 잔뜩 난 얼굴로 걸어오시는데 아차 싶더군요. 솔직히 저에게 그것도 참지 못하냐고 한 소리를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어머니가 남편의 뺨을 때려 주었습니다. 너 따위가 감히 내 딸을 두고 바람을 펴? 내가 결혼시킬 때 말했지. 바람은 절대로 안 된다고. 당장 이혼해. 하지만 장모님, 저 사람 없으면 안 됩니다. 아버님 말려주세요. 내가 널 이 자리에서 죽이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알아. 내가 다 알아봤다. 이 자네 오래전에 정관 수술했다며. 그래 놓고 애가 없어도 행복해? 불임도 상관없어. 잘도 그런 소리를 짓거려. 내가 그것 때문에 우리 애 시집 보내고도 죄인처럼 살았는데 내가 그걸 일찍 알았으면 바람이고 뭐고 진즉에 이혼시켰어. 혼외 자식 생겨서 재산 문제 생길까봐 묶어두고 감히 내 딸한테 불임. 쓰레기 같은 새끼. 남편은 제 아버지에게 주먹으로 맞았어요. 그리고 두 분은 저를 안아주셨죠. 고생했다고, 몰라서 미안했다고 하시면서요. 눈물이 울컥 나왔습니다. 양가의 집안에서 나서주신 덕분에 이혼은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됐고 다시 집으로 들어오라는 부모님의 말은 따르지 않았어요. 이제 저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잔잔하게 흐르던 제 삶에 있어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싫다, 아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전 막대한 위자료로 상가 건물을 나란히 두 채 샀습니다. 1층에 각각 꽃집 그리고 빵집을 열었죠. 그게 벌써 몇 개월 전 일이네요. 바로 얼마 전에 제 건물 맨 위층에 심부름 센터가 들어왔어요. 매번 아줌마, 나 배고파. 아니, 건물주님, 이거 가져간다. 하면서 빵이나 집어가는 얄미운 놈이지만 어제는 계산대 위에 장미꽃을 놓고 갔더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인지 모릅니다. 도우미로 일했던 아주머니는 저와 함께 빵집을 운영하고 있고 바로 옆집에는 제 남편과 바람을 피우던 상간녀가 꽃집을, 그리고 저와 함께 남편의 뒤를 쫓던 심부름센터 사장까지 같은 건물에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매번 사고만 치는 남동생은 심부름센터 사장님 밑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감사해요. 끝으로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작고 사소한 인연도 소중히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디약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